이번 영상에서는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먼저 목차 한번 살펴봅니다. 시적 묘사, 묘사의 특성, 설명적 묘사와 암시적 묘사,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묘사의 어울림, 묘사와 언어의 절제, 묘사 속의 설명, 묘사와 장식적 수사가 있습니다. 네, 복습합니다. 암시적 묘사의 특성, 네, 암시적 묘사, 암시적 묘사가 핵심이죠. 대상에 대한 지배적인 인상 표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배적인 인상 표현은, 지배적인, 전체적인 인상의 표현은 대상의 성질을 암시한다 라고 합니다. 지배적인 인상의 구체적인 모습,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배적인 인상의 구체적인 모습. 예를 들어서 정거장 주변 사람들의 가난한 삶,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지배적 인상이라면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규모가 작고 지저분한 정거장, 작업복을 걸친 사나이 서너, 벽에 기대어 껌을 씹으며 시름 없이 앉아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지배적인, 이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지배적인 인상, 정거장 주변 사람들의 가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배적인 인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배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암시적 묘사입니다. 네, 암시되어 있다, 이거죠. 아주 나뭇가지, 제가 그 암시에 대해서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하나 보여주듯이, 달빛이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하나 보여주듯이, 그런데 명확하게는 안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나뭇가지 하나씩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씩 보여주듯이 보여주면, 그것에서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배적인 인상은, 네, 이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배적인 인상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암시적 묘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적 국면과 정황, 네, 시적 국면과 정황이라고 하는데, 시가 전체가 하나의 국면이라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황,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에 처해 있는 조건이나 상태, 어떤 일이 진행되어가는 모양이나 상태, 이렇게 한 것은 사전적 정의고요. 그러니까 먼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의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시라면, 이것이 하나의 시라면, 이거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라면 이 전체를 하나의 국면으로 보고요. 이거 하나하나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하나는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비를 쫓는다, 이게 하나의 정황이고, 아이의 손이 하늘을 헤집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정황이고요. 햇살이 라일락 꽃잎을 적시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시 한 편은 하나의 국면이라면, 네, 이거 하나하나, 즉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하나가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이거는 한 3부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습니다.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떤 것을 주관적 묘사로 보고 어떤 것을 객관적 묘사로 볼 것인가. 작가의 심리가 투영되고 있는 거죠. 작가의 심리가 투영되고 있으면 주관적 묘사죠. 심리가 투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암시적 묘사조차도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네. 심리가 투영되면 주관적 묘사고,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 묘사가 되죠. 객관적 묘사는 그러니까 실제적 관점에서 사실적 지각을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객관적 묘사죠. 우리 그런 거 한 적 있죠. 지난 영상에서 실제적 관점에서 사실적 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글을 볼 텐데요. A가 객관적인 묘사인 이유,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객관적 묘사죠? 심리적, 네, 그런 어떤 심리적 관점이 개입되었는가를 보면 되겠죠. 골목길이 나오는데요. 골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골목, 네, 전체적인 지배적인 인상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텐데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시인이 선택한 국면과 배제한 국면은 무엇인가? 선택한 국면을 어떤 그 인상을 더 집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네, 시인이 선택한 국면을 시의 대상으로 삼겠죠. 시인이 객관적 묘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그 객관적 묘사를 뭐라고 말했죠? 대부분 실제적 관점이라고 했죠. 실제적 관점에서 사실적 묘사.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제적이니까, 네, 뭔가 이렇게 객관적 묘사를 하면 뭘 얻을 수가 있죠? 사실성을 얻을 수가 있게요. 사실적 관점, 또 실제성, 네, 진실성. 뭔가 우리가 흔히 이제 시에서 핍진성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런 걸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아래 글을 한번 봅니다. 전당포의 고물상이 지저분하게 늘어선 골목에는 가로등도 켜지지 않았다. 최근 높다란 포도도 깔리우지는 않았었다. 조금 말쑥한 집과 조금 허름한 집은 모조리 충충하여서 바짝바짝 긴밀하게는 늘어서 있다. 구멍 뚫린 속내일을 팔러 온 사람, 구멍 뚫린 속내일을 사러 온 사람, 충충한 길목에는 검은 망토를 두른 주정꾼이 비틀거리고 인력거 위에선 차와 함께 이미 하반신이 썩어가는 기녀들이 비단 냄새를 풍기며 가느란 어깨를 흔들거렸다. 뭔가 전체적인 지배적인 인상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지배 그러니까 전당포의 고물상이 지저분하게, 전당포와 함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당포의 고물상이 지저분하게 늘어선 골목에는 가로등도 켜지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죠. 조금 높더란 포도는 그 포장도로를 말하죠. 포도도 깔리우지는 않았다. 최근 말쑥한 집과 최근 허름한 집은 모조리 충충하다는 말은 우중충하다는 거죠. 뭔가 좀 암울한 느낌이 들죠. 바짝바짝 친밀하게 늘어서 있다. 네, 이렇게
정황들이 몇 개가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구체적 정황들이. 구멍 뚫린 속 네일을 팔러 온 사람, 구멍 뚫린 속 네일을 사러 온 사람, 충충한 길목으로는 검은 망토를 두른 주정꾼들이 비틀거리고 인력거 위에 선 차와 함께 이미 하반신이 썩어 들어가는 기녀들이 비단 냄새를 풍기어 가며 가늘은 어깨를 흔들거렸다. 구체적 정황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 정황들이 지배적인 인상,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떤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에서는 전당포와 또 고물상들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늘어서 있는 지저분하게 늘어서 있는 골목의 풍경이죠. 골목의 풍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는 사실적 정황들이죠. 사실적 정황들이고 또 일부러 좀 그 사실적 정황들을 좀 일부러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적 정황들을 심리적 개입이 없이 사실적 정황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객관적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보자면 실제적 관점이라고 해야겠죠. 실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글 자체가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어떤 심리적 개입이 들어있지 않고, 그랬을 때 또 그렇게 실제 있는 것처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지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적 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이제 형용사를 쓰면 지저분하다. 좀 단어 자체가 좀 주관적인 단어죠. 그런데 주관적인 단어다 하더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느낌이면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시에 대한 것들 한번 볼까요? 네, 아까 그 문제 제기한 거. 첫째, A가 객관적인 묘사인 이유는, 객관적인 묘사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자, 봐요. 전당포의 고물상이 지저분하게 늘어선 골목 풍경에서 사실적 정황들, 사실적 정황, 네, 어떤 심리적 개입이 없이,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의 심리적 개입, 글 쓰는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없이 그 실제적 관점에서 사실적 지각을 하는 거죠. 사실적 정황들을 의도적으로 더 드러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객관적 묘사다. 객관적이 되려면, 그죠? 실제적 관점으로 사실적으로 지각을 해야, 네, 이렇게 글쓴이의 그 심리적 개입이 없게 되죠. 네, 그게 바로 객관적 묘사입니다. 그리고 골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했는데, 골목 전체적인 그 정황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 네,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시적 정황들인데, 그 정황들의 구체성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황폐한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쭉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암울한 삶의 모습,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암울한 삶의 모습 또는 뭐 피폐한 삶의 모습, 뭐 황폐한 삶의 현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선택한 국면과 배제한 국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요. 시인이 선택한 국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이죠. 네, 부정적인 모습이고, 배제된 부정적인 모습을 더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긍정적인 모습을 배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배제된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이 선택된 거죠. 그 골목 풍경 중에서 네, 부정적인 모습, 황폐하고 피폐한 삶, 네, 그 모습만을 선택해서 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그다음에 시인이 객관적 묘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죠? 객관적 묘사. 객관적 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이어야 되죠. 진짜 있는 듯한, 정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또 사실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네, 사실적으로 바라봐야만 객관적 묘사가 되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그 시 전체에서 지배하는 그 흐름, 그것이 이제 지배적인 인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성, 정말 사실성, 현장성, 실제성, 사실성, 이런 것을 시인들은 대부분 핍진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실에 가까운 느낌, 사실에 가까운 느낌을 핍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인이 선택한 국면, 이건 이제 정의를 했네요. 시인의 국면 선택. 자기가 이제 어, 부정적인 모습을, 국면을 선택을 했으면 그 자체가 그 세계에 대한 시인의 해석이다라고요. 골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면을 선택했죠. 그럼 그 골목에 대한 시인의 해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글 전체는 골목에 대한 해석인 거죠.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해석. 네, 그 선택 자체가, 그죠? 국면을 선택했잖아요. 부정적인 국면을. 그러면은 그 국면은 시인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래 비음 묘사 유형은, 네, 묘사 유형. 객관적 묘사가 요구되는 때는, 또 주관적 묘사가 요구되는 때는, 네, 그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를 살펴봐요. 모발을 날리며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보고 섰다. 눈보라도 거치고 저 멀리 물거품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탄생하는 것을 본다. 김춘수 시인의 봄바다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모발을 날리며 오랜만에 모발을 날리며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보고 섰다. 눈보라도 거치고 저 멀리 물거품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탄생하는 것을 본다. 누구 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탄생하는 것을 본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물론 인간은 아니지만 바다에서 탄생하죠. 그 조개를 열고 태어나잖아요. 또 그 모습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모발을 날리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파도를 표현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양떼들을 몰고 온다고 표현했던가 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발을 날리며 오랜만에, 이 부분을 좀 봐요. 이렇게 한 이 정도까지, 그죠? 모발을 날리며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보고 섰다. 눈보라도 거치고 저 멀리 물거품 속에서라고 했어요. 여기에 심리적 어떤 그 작가의 심리적 개입이 있나요? 뭐 작가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심리, 그런 심리적 개입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객관적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하나의 전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경 또 뭐 정황이죠. 이게 이제 이 하나의 정황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작가의 심리적 개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심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사실을 보는 듯한, 네,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런 거를 실제적 관점에서의 사실적 지각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거품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탄생하는 것을 본다. 그게 진짜 인간의 여자가 뭐 그 바다에서 봄바다에서 탄생하고 그러진 않죠. 네, 누구 생각이에요? 시인의 생각이죠. 시인의 심리적 관점에서 심리적 지각을 한 거죠. 네, 지각의 종류 중에 심리적 지각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시인의 심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본 거는 제일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탄생하는 것을 본다. 시인의 상상이잖아요. 그리고 시인의 마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보죠. 오직 시인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적 정황이죠. 네.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주관적 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심리적 그 심리 속에서 일어나는, 시인의 심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황 또는 심리적 세계에서 시인의 심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경, 뭐 풍경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네, 주관적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설명이 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은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적 관점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시인의 심리적 세계, 마음 속에서, 심리적 세계 속에서 또는 마음 속에서 시인이 보고 있는 어떤 하나의 풍경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관적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가 개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따지면 되죠. 개입되었으면 주관적 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인식 한번 볼까요? 이 위시의 묘사 유형이 뭐죠? 둘 다 있었죠. 첫 번째는 처음에 앞부분은 객관적 묘사고 뒷부분은 주관적 묘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는 위의 시와 같이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객관적 묘사는 앞에다 배치하고 주관적 묘사는 뒤에다 배치합니다. 그래야 시가 조금 안정성, 균형 감각이 있죠. 그리고 객관적 묘사가 요구되는 때는 하고 나왔는데요. 객관적 묘사가 요구되는 때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그 객관적 묘사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관점? 실제적 관점에서 정말 있는 듯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보고 존재하는 듯한 그런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죠. 그래서 생생한 현장성과 사실성을 바탕으로 대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객관적 묘사가 요구됩니다. 한마디로 핍진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생생한 사실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객관적 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관적 묘사가 요구될 때는 심리적 또는 감각적 대상의 파악이 작품의 기조를 이룰 때, 이게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보면서 작가의 작가의 마음 속에서, 작가의 심리적 세계 속에서
어, 그 대상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 바라보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작가의 심리 속에서 어떤 장면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주관적 묘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기조라고 하는데, 이 기조가 무슨 뜻이냐면, 기조. 우리가 왜 영어로 키노트라고 그래요. 키노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는 고를 조자 쓰는데 기가 뭐죠? 열쇠라고 해요. 열쇠 기자를 써서 기조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한국어로 바꾼 것 같아요. 음악에서 주조음을 말해요. 주조음, 기조. 기가 턱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음악 그 바탕을 이루는 그 전체적 흐름을 어떤 기조라고 하는데요. 음악에서 주조음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을 연주할 때 여러 악기들이 연주하죠. 근데 한 곡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가락, 네, 그것을 주조음이라고 하는데, 그 주조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중음악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고전음악, 그러니까 그 관현악에서 주조음 하면은 주조음이 뭔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음악이 느껴지는 게 있죠. 대중음악으로 치면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주조음이죠. 네, 다른 음들은 주조음이 아니고 어떤 어떤 옆에서 저음인데, 주저음은 뭐예요?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주저음이에요. 그리고 주관적 묘사든 객관적 묘사든 묘사의 정신은 감정과 설명을 배제하고, 네,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주관적 묘사든 객관적 묘사든 묘사의 정신은 감정과 설명을 배제하고, 네, 감정과 설명 들어가면은 묘사가 이상해지죠. 대상의 지배적인 인상을, 이 말 여러 번 했죠. 지배적인 인상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지배적인 인상의 구체적인 모습,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서, 네, 전체 흐르는 지배적인 인상하고 표현하죠. 그 골목에 여러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시적 정황들이라면 그 전체의 국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폐한 삶의 모습이 지배적인 인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래 시를 객관적 묘사로 볼 수 있는 이유, 객관적 묘사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물어요. 그리고 아래 시의 묘사적 태도가 선명하지 않은 이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시 잘 썼는 듯 해도 일개 부족해서 문제가 되죠. 묘사적 태도가 선명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 작품에 큰 감동이 없는 이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참 감정도 배제하고 또 어떤 잘 썼는데 어떤 시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것들을 잘 썼는데 근데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무개이고요. 전철 안에서 누군가 잠이 들었다. 전철 안에서 누군가 잠이 들었다. 아무도 그를 깨우지 않았다. 눈을 뜨면 그는 종점에서 허둥댔다. 처음엔 늦게 집으로 향하고 어느 날은 아무렇게나 잠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향할 때마다 깡통을 찼다. 그냥 보면은 시를 참 담백하게 잘 썼죠. 네.
전철 안에서 누군가 잠이 들었다. 아무도 그를 깨우지 않았다. 눈을 뜨면 그는 종점에서 허둥댔다. 처음엔 늦게 집으로 향하고 어느 날은 아무렇게나 잠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향할 때마다 깡통을 찼다. 그냥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정황들로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로 썼고 또 일상어를 사용했다는 점도 좋고 근데도 큰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봐야겠죠. 또 객관적 이런 것을 볼 때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객관적 묘사라는 것은 실제적 관점에서 사실적 지각을 한 건데 어떤 그 작가의 이 부분에서 작가의 감정 개입이 있나요? 그러니까 심리적 개입, 감정이나 심리적 개입이 없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 글자 문자 그대로죠. 뭐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어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묘사적 태도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해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그죠? 전철 안에서 누군가 잠이 들었다. 아무도 그를 깨우지 않았다. 눈을 뜨면 그는 종점에서 허둥댔다. 처음엔 늦게 집으로 향하고 어느 날은 아무렇게나 잠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향할 때마다 깡통을 찼다. 그러니까 이 애매한 경우가 누군가라고 했고 그라고 했죠. 이렇게 그. 근데 또 여기서는 나는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는. 이게 대상이 그죠? 시적 대상이 좀 뭐랄까 이게 완전히 객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주관화됐잖아요. 이렇게 대상이 누군가 모르는 누군가라고 하고 이게 이 시 전체로 봐서 누군가와 그와 나는 한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다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는 사람을 어떤 끝까지 객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상의 존재가 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마무리가 좀 그렇죠. 마무리가 나는 집으로 향할 때마다 깡통을 찼다. 만약에 이 시를 여기도 그가로 하고 여기도 그 사람, 여기도 그 사람, 여기도 그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렇게 그라고 표현을 했다면 좀 일관성 있게 객관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나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구라고도 해석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그가 잠이 들었다, 그를 깨우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 그라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독자가 그를 다른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는 집으로 향할 때마다 깡통을 찼다. 표현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는 어쩐지 좀 그렇죠. 이 깡통 나는 집으로 향할 때마다 여기서는 시인 어떤 그 일상의 피곤함에 지쳐있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집으로 향할 때마다 깡통을 찼다라고 말하면서 왠지 좀 깡통 뭔가 뭔가 그 허전함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왠지 이렇게 표현 자체가 약간 자기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
네. 그 느낌에서 그냥 그쳤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그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성찰, 깨달음, 또는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피곤한 일상을 앞에서 보여주고, 네, 이게 앞에서 피곤한 일상을 보여주고서 단순히 그 지친 모습을 그대로, 허전한 마음, 네, 그런 것을 단순히 표현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죠. 마무리가 표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표현 자체는 좋은데, 네, 그 이상의 어떤 그 감동이나 또는 어떤 새로운 관점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죠. 그냥 작품에서는 지친 삶이라는 아주 단순한 지친 삶의 모습, 단순한 모습만을 보여줬죠. 그래서 마지막 년은 항상 이게 뭔가 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히 이제 심사평에서 시적 긴장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요.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시를 객관적 묘사로 볼 수 있는 것, 네, 심리적 개입이 없었다는 거죠.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고 시적 정황을 심리적으로 왜곡하지도 않고 추거적으로 그리고 있다. 추거적은 문자 그대로, 네, 그 문자를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이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도 되게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고요. 네, 이 그리고 있다라는 표현 참 좋죠. 이게 묘사입니다. 시에서. 그리고 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작가의 심리적 개입이 없으니까 객관적 묘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아래 시의 묘사적 태도가 선명하지 않은 이유. 아까 설명했죠. 뭔가 나를, 완전히 객관화시키지 못한 데 있다 그래요. 시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면 그 대상을 전부 다 그로 표현하거나 또 다 그로 표현하되 마지막 하나만, 네,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은 어떤 객관적 묘사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큰 감동이 없는 이유는, 네, 한번 볼까요? 감동이 있어야 되죠. 작품에 담긴 세계가 지친 삶이라는 단순성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친 삶이라는 한 가지, 지친 삶이라는 한 가지 어떤 그 정황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네. 시적 정황이 시적 정황 핵은 항상 마지막 년이죠. 마지막 년이 지친 삶의 한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다. 네, 삶의 모습에는 여러 모습이 있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면체라면 거기에는 여러 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삶이 하나의 다면체라고 생각해 봐요. 정육면체라고 생각하면은 정육면체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면체, 정육면체처럼. 그럼 면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면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에서, 네, 그러니까 객관적 묘사를 하고 있는 1년, 2년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3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3년은, 마지막 년은 앞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 사실적인 모습들을 앞에서 1년에서 2년에서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3년은 어떤 그 시적 정황의 핵심이잖아요. 3년은 시적 정황의 핵심이니까
어떤 삶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어떤 새로운 관점, 뭐 또는 성찰, 깨달음, 뭐 이런 것, 감동 이런 것들을 3년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조적인 행위, 깡통을 찬다라는 어떤 자조적인 행위 이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